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일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7월 한 달 동안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게 될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휴가 시즌하고 겹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 많아지실 텐데 각별히 더 유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 시간을 매일같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 오전 이제 10시가 넘었는데요. 전욱현의 안보 적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떻든 지금 현재 여권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선언 영상을 전격 공개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여러 가지 출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선언하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이 방향 이런 면에 이르기까지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이 대척점에 서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맨 처음에 우리 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 1조에는 이 주권 재민의 원칙이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국가의 정체성이 딱 못 박혀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과도 이게 차별을 선언한 거예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화국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인데요.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까? 모든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 1조를 읽은 것은 최소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하는 이 비판. 특히 윤석열 총장이 많이 여기잖아요. 헌법 파괴. 그래서 헌법 지키겠다 이런 의지 차원에서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 1조는 언제 가장 중요하냐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됐을 때 딱 맨 먼저 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바로 헌법 준수 선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헌법 1조를 읽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문재인,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또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에서 이렇게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출마를 선언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한 14분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14, 5분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량면에서 보면 윤 총장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선언문에서 나와 있는 이재명 지사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성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 공정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출발을 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이걸 정반대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의 가치가 시대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시대의 흐름, 즉 민심, 분노한 민심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이 공정과 성장 이런 것을 내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요 한문 쓰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억강부약이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대동세상이라는 말 썼는데,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그래서 이 비전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설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이 키워드는
억강부약, 즉 억강부양은 강자는 억제하고 약자는 도와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억강부양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자 증세 강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 정책을 통해서 약자를 지원해주는 즉 돈 많은 사람들, 강자들, 대기업들의 돈을 바로 약자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예, 그래서 임금 격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금 격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비판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는 억강부양, 기본소득,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외교. 그래서 균형외교하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균형외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외교.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외교안보 정책,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의 색깔을 그대로 잇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 보수와 그리고 진보와의 게임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1번, 2번 출마 선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보도를 드린다면 우선 국정 기조면에서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양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동세상을 강조하고 억강부양을 강조하고 보면 결국은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리고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증세 문제가 그리고 이 대기업과 관련된 이 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요,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불공정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예, 그래서요, 이 불경등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 성장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결국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그런 정책을 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대전환 시대는 이 공공이 이제 국가 주도하는 즉 대전환 시대인데 지금 현재가 이럴 때는 공공이 길을 내야 된다. 여기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평등이 심화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로 지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민간과 시장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 전환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공황시대의 뉴딜 여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뉴딜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이 길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대대적인 인프라 확장, 그 다음에 강력한 산업 경제 재편, 이런 거와 관련해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요,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전문가들과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죠. 그런데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도요, 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서요, 복지국가가 아니고 보편복지국가예요. 이 보편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나라 재정,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정말 큰일 날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 확충에 더해서요,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회여야만이 지속적 성장과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고 충분한 사회 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 자, 이래서요, 이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이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요,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아니고요,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겠다. 그래서요, 이 경제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온 햇볕 정책,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세계를 열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마찬가지로요, 미중 외교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외교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지금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해킹 문제, 그리고 이 생화화학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사이의 세력 팽창, 이 견제, 즉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했던 이 한미 동맹과의 이 갈등,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부추길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고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이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대정신이 이제 공정성 확보, 여기에 있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을 7번, 그리고 불공정을 6번씩 13번이나 썼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공정을 갖다가 시대정신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요, 바로 국립현충원에 가서 무명용사탑을 들렀습니다. 무명용사탑을 들려서 방명록에다가 선열의 뜻을 이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는요, 참배한 후에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이름도 위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0분부터는요, 민주당 대선주자 9명의 상견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이 상견례를 끝나고 이 서약식이 끝나면 100분간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은 오늘 이 타이틀은요,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이런 제목으로 이 100분간의 기자회견에 임해서 오늘 출마 선언과 관련된 기자들이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연 기자들이 얼마나 센 질문을 내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능숙한, 노련한 또 답변을 하는 것인지 한번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7년도에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토론을 했는데, TV 토론. 그때 보면은 이재명이가 그 말은 잘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 실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경북 안동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이 표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래서 안동에 가서요, 유림서원, 경북 유교문화회관, 그 다음에 일제감경기 저항시인 이육사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부친 묘소도 참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요,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쭉 일정을 갖고 내일은 경상도, 오늘은 경상도, 그리고 내일은 호남, 이렇게 해서 이 영호남 양 지역의 지지기만을 확고히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재명 지사,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돕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캠프 총괄, 큰 틀에서 보면요, 이재명 계열에 속해 있던 성남시장과 경기도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약간 뒤로 빠지고 전면에는 친문계와 박원순계, 그리고 친이해창계를
포진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얘기는요, 모든 계파를 포용해서 외연을 최대한도 늘리겠고, 지금 민주당 내 구도를 보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딱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이재명계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이 캠프 총괄은 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평화광장은 본래 이해찬 전 대표의 전국 조직인 광장을 확대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평화광장의 공동 대표에는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이죠. 그리고 이 조정식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옛날 박원순계 핵심인 박홍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부실장은 또 이 박원순계인 천준호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상황실장은 측근인 재선의 김영진, 그리고 정책부부는 예결위 간사를 지낸 정책동 삼선 윤우석,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변인단은 새로 합류한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인천 연수갑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성공포럼 소속 박선준, 홍정민 의원이 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리고 안민석 경기 오산, 김병욱 경기 성남 분당 을 의원은 직능 분야, 민영배 광주 광산 을 의원은 전략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경기 양주 의원은 보직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 지사와 캠프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까지 이 지사와 함께한 김남준 언론비서관, 정진상 정책실장, 김진호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사표를 내고요. 캠프 합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캠프는 극동 VIP 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체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출마를 선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 1등의 자리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야권의 주자들의 동정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윤석열 총장 국회 처음으로 소통관에 가서 기자들과 이 친분 관계를 넓히고, 특히 충청 측들이 기자들이 앉아있는 부스에 가서는요, 내 몸에는 충청의 피가 흐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어제 밤에는 KBS와 SBS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조사도 받을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면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어제 우연히 조선일보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상견례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또 의사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결국은 순서 시간만 남아있지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25명이나 가서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계열이 뜨고 있다. 그래서 비윤석열 계열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윤석열 하면은 좌진석, 우성동에서 정진석, 그리고 이 권성동, 이 두 분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입당을 결심을 해놓고 밀당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언론 중앙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내가 카드 7장 중 4장만 보여주고 3장은 가리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 윤 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입당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면서도 지금 카드 일부만 보여주는 식으로 거래 밀당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거는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의 부름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국민이 가라는 방향에 대해 경청하는 절차를 밟은 후 정치 경로를 정하겠다. 그리고 민심 경청은 입당을 전제한 요식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바로 입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 총장은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민생 투어를 해서 이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뭐 이 TV 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충청 대망론과 관련된 현장의 민심 흐름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는 충청 대망론이 실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남북 쪽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55.9, 이건데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요, 또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청 시민들의 43.5는 충청 대통령이 필요 없다, 그리고 3040 세대에서는 과반이 넘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지역 중심의 연고주의보다는 세대 중심의, 즉 뭐라 그럴까요, 이 능력 중심의 후보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최재형, 이런 여권의 그리고 야권의 유력 주자들에 대한 보도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수시로 중요한 뉴스들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요, 이미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행사는 7월 5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1000명이 지지를 선언하고요, 전국적으로 한 지금 현재 3000명 정도가 릴레이 지지를 선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경기고등학교 동기들, 또 서울대 또 이 동기들,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 이런 분들이 산행 정치를 하면서 이 외연을 넓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앞으로 대외적인 이런 활동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줄이면서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김정은 관계를 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김정은 어제 정치국 확대회의를 다시 한번 또 개최했습니다. 이 확대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방역과 관련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역 사건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결국 뚫린 거 아니냐, 아니면은 북중 국경 지역을 그동안에 봉쇄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대 방역 사건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대대적인 숙청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정치국 의원, 그 다음에 후보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치국 의원 중에서도 일부 해임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국 상임의원은요 5명밖에 안 돼요. 김정은, 최용해, 조용원, 이병철, 김덕훈인데 이 중에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죠. 그야말로 군의 제1인자인데 리병철이가 숙청됐을 가능성, 그 다음에 내각 총리인 김덕훈이가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해임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 제1비서를 신설했는데 여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직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누구를 앉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파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께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느닷없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도 잘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김정은 체제의 최대 위기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더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